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엔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대하고 텅 빈 검은 공간 속에서 은하들을 품은 풍선 하나가 부풀어 오르는 그림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면 당연히 그 우주는 무언가의 안에서 부풀고 있을 것이다. 풍선이 방 안의 공기 속에서 부풀듯이 말입니다. 이 직관은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아인슈타인조차 한동안 여기 붙들려 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그림에는 근본적 결함이 있습니다. 우주의 바깥은 없습니다. 우주를 닫는 더 큰 그릇도, 우주가 뻗어나가는 텅 빈 여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은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이 없는데 팽창은 계속됩니다. 무언가가 커지려면 커질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풍선이 부풀려면 빈 공간이, 물이 늘어나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그 무엇도 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속으로 팽창한다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속으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주 바깥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은 비단 일반인들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들조차 이 직관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대체 무엇 속으로 팽창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전과 마주합니다. 2025년 한국의 한 연구팀이 던진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30년 가까이 믿어온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우주의 경계편에서 우리는 465억 광년이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과 138억 광년이라는 우주 나이가 만드는 역설을 다뤘습니다. 그 편이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묻는 정적인 질문이었다면, 오늘은 그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해온 모든 팽창, 풍선이든 경제든 도시든 예외 없이 더 큰 무언가의 안에서 일어나는 팽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팽창만큼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우주보다 더 큰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크기가 변한다고 말할 때 그 판단은 항상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전제합니다. 풍선이 커졌다는 것은 풍선을 둘러싸고 있는 방이라는 고정된 좌표계 안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의 팽창에는 이 비교 기준이 되어줄 더 큰 좌표계가 없습니다. 우주 자체가 모든 좌표계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주가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야기가 한참 뒤에 드러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관측적으로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직관이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멀어지려면 그 사이에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직관입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듯 은하도 어떤 배경 공간 위에서 이동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은하들이 밀고 들어가는 그 새로운 영역은 팽창이 일어나기 전엔 무엇이었습니까? 텅 빈 진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순수한 무였습니까? 더 골치 아픈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유한한 우주의 가장 바깥 경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반대로 우주가 무한하다면 무한한 것이 어떻게 팽창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무한한 크기를 가진 것이 더 커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우주 전체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조차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65억 광년 반경에 관측 가능한 우주뿐이고, 그 너머의 우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로도 공간이 계속 무한히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거대하지만 유한한 크기로 어딘가에서 스스로 되먹임하며 닫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구조라면 지구 표면을 아무리 걸어도 끝을 만날 수 없듯이 역시 바깥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주 바깥이라는 표현은 우리 언어가 만들어낸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트 칸토어, 영어식으로는 조지 칸터, 이분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다루는 이론을 만들어 무한한 것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크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를 다루는 문제도 이와 비슷한 층위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유한한 것들을 다루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의 답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는 100년도 더 전 한 물리학자가 방정식을 풀다가 스스로도 믿기 힘든 결과를 마주하면서 시작됩니다.
1922년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이 몇 년 전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해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프리드만은 여기에 우주 전체의 물질 분포를 대입해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방정식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로 머무는 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반드시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했습니다. 정지해 있는 우주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리드만의 방정식은 우주에 담긴 물질의 양에 따라 운명이 세 갈래로 갈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질이 충분히 많으면 팽창이 멈추고 수축하는 우주, 너무 적으면 영원히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 경계에서 팽창이 점점 느려지지만 멈추지는 않는 우주, 어느 쪽이 실제 우리 우주인지는 오직 관측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확고했던 나머지 아인슈타인은 자기 방정식이 가리키는 팽창하는 우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주상수라는 항을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중력을 상쇄시켜 우주를 억지로 정적인 상태에 묶어두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것을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회고합니다. 5년 뒤인 1927년 벨기에의 신부이자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르트가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우주가 하나의 원시 원자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빅뱅이라 불릴 개념의 최초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벨기에 무명학술지의 프랑스어로 실려 영어권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29년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여러 은하를 관측하며 각 은하까지의 거리와 함께 빛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 빛의 파장이 길어져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도플러 효과와 비슷한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패턴은 놀라웠습니다. 관측한 거의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은하와 먼 은하가 무작위의 속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거리와 후퇴 속도의 사이에 명확한 비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한 것이 오늘날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 불리는 우주론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의 충격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영원하고 변치 않는 완전한 세계로 여겨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근대 과학자들까지 천상의 세계는 지상과 달리 부패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허블이 관측을 시작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나선형 구름 같은 천체들이 우리 은하 안의 가스구름인지 우리 은하 바깥의 또 다른 은하인지를 두고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 그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먼저 이 천체가 우리 은하 훨씬 바깥에 있는 독립된 은하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지금도 우주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도 더 밝가는 규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기만 정확히 측정하면 그 별의 진짜 밝기를 알아낼 수 있고, 이를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거리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하버드 천문대의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비트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식 연구원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그는 수많은 사진 건판을 일일이 손으로 분석해 이 결정적인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허블은 리비트가 다져놓은 이 토대 위에서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동시에 각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를 읽어내는 지난한 작업들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마침내 그려낸 패턴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선명한 직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우주상수를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방정식이 이미 팽창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믿지 못해 방정식을 왜곡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우주상수는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수십 년 뒤 정반대의 이유로 우주론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빅뱅이라는 폭발의 파편인 은하들이 이미 존재하던 텅 빈 공간 속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직관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하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을 헤엄쳐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론에 자주 쓰이는 비유가 있습니다. 표면에 여러 개의 점을 찍어 놓은 고무풍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풍선을 불면 점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점도 풍선 표면 위를 스스로 기어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점들은 풍선 표면 위에서 완전히 고정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점과 점 사이에 놓인 고무 표면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우주의 팽창도 원리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은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거의 가만히 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에 놓인 공간이라는 천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늘어나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 걸음 더 밀어붙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풍선의 표면은 2차원입니다. 길이와 폭만 있는 두께는 없는 표면입니다. 이 표면 위에서만 살아가는 아주 작은 개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개미에게는 애초에 안쪽이나 바깥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미의 우주는 풍선 표면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손에 들고 바라볼 때 보이는 3차원 공간, 풍선 안의 공기와 풍선 밖의 방한 공기는 개미의 우주에는 아예 속하지 않는 개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역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자기 우주를 열심히 탐사해도 풍선 표면이라는 자신의 세계를 벗어난 바깥이라는 개념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우주는 최소 3차원의 공간이니 완벽하게 같은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채워나가는 바깥이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 우주라는 틀 안에서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더 큰 공간 속에 담긴 물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공간의 총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대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애초에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주 오류에 가까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문장의 북쪽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장에는 방향이라는 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반전은 또 하나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은하들이 공간 속을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은하도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 없어야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나 정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 이유는 정확히 앞서 설명한 원리 때문입니다. 은하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 놓인 공간이 새로 생겨나는 속도가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속도 제한은 공간 안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에 적용되는 규칙이지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빠르기인 겁니다. 이것은 465억 광년이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빛은 우주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138억 광년 거리밖에 이동하지 못했어야 할 것 같지만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빛이 지나온 공간 자체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빛의 출발점이 있던 자리까지의 거리는 465억 광년으로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겁니다. 팽창은 공간 속의 이동이 아니라는 원리 하나가 이렇게 우주 크기를 둘러싼 또 다른 역설까지 함께 설명해 줍니다. 이 팽창은 정확히 얼마나 빠를까요?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허블 상수입니다. 100만 파섹, 그러니까 약 326만 광년 떨어진 두 지점이 팽창으로 인해 초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서로 멀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숫자를 알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그리고 이 속도를 거꾸로 되돌렸을 때 우주 나이가 대략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가까운 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이를 다시 더 멀리 있는 LA형 초신성의 거리를 보정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거리 사다리 방식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을 결합하면 초속 약 73.5km, 100만 파섹당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오차범위 2% 안팎의 상당히 정밀한 측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우주 전역에 남겨진 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미세한 온도 변화 패턴을 표준 우주 모형에 대입해 역산하면 초기 우주의 조건으로부터 현재의 팽창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한 값은 초속 약 67km, 100만 파섹당입니다. 73.5와 67, 겨우 6에서 7 정도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각 측정의 정밀도를 감안하면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5시그마를 넘습니다. 순전히 우연한 오차로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 우주가 말해주는 팽창 속도와 현재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팽창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미해결 불일치의 허블 텐션, 우리말로 허블 장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단순한 측정 오류라면 더 정밀한 장비가 등장하면 두 값은 언젠가 하나로 수렴할 겁니다. 실제로 처음 제기됐을 때 많은 학자들은 측정 오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에 이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까지 동원해 독립적으로 검증했음에도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는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를 잇는 표준 우주 모형 그 자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허블 텐션과는 또 다른 더 근본적인 도전이 최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 연구팀이 영국 왕립천문학회지 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건드리는 것은 팽창의 속도가 아니라 팽창이 빨라지고 있느냐 느려지고 있느냐라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천문학계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정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발견을 이끈 연구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정체불명의 힘에는 아무개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결론은 표준 촛불로 쓰이는 LEA용 초신성 백색 외성이 물질을 빨아들이다 태양 질량의 약 1.4배를 넘긴 순간 항상 비슷한 밝기로 폭발하는 현상이 밝기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1998년의 이 발견은 이 표준 촛불들이 예상보다 어둡게, 즉 더 멀리 있는 것처럼 관측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했고, 이는 우주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영욱 교수팀은 바로 이 밝기 분석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초신성이 위치한 은하의 나이에 따라 실제 밝기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 분석에서는 이 효과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정을 새롭게 적용해 재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우주가 현재 가속이 아니라 감속 팽창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수정된 데이터가 바리온 음향 진동,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와도 오히려 더 높은 신뢰도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걸린 정설에 도전하는 주장인 만큼 학계에서는 곧바로 활발한 검증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가속 팽창 발견을 이끈 연구자 중 한 명인 애덤 리스 쪽에서 반박을 내놓았고 재반박 논문이 다시 게재되는 등 이 논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양쪽 모두 같은 초신성을 관측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투는 것은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입니다. 아직 천문학계 중론은 기존 가속 팽창 이론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오랫동안 이를 뒷받침해왔고 가속 팽창을 지지하는 다른 독립적 증거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논문이 세계 최상위권 학술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계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정식 과학 논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논쟁에 곧 마침표를 찍어둘 도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칠레 베라루빈 천문대의 LSST 프로젝트입니다. 지름 8m가 넘는 망원경에 32억 화소 카메라를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본격 관측을 시작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한 LA용 초신성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이영욱 교수팀의 보정이 정말 옳은지 이 압도적인 규모의 데이터가 최종 교차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팽창하는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는 이 팽창 때문에 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안드로메다는 중력에 이끌려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자를 붙드는 전자기력, 태양계와 은하를 붙드는 중력처럼 물질을 서로 묶어두는 힘들이 우주 팽창이 만드는 아주 미세한 늘어남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오직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처럼 그 어떤 힘도 붙잡아둘 수 없을 만큼 먼 규모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허블 상수가 초속 73km, 100만 파섹당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팽창으로 늘어나는 거리가 1년의 원자 하나 지름의 극히 일부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은하 전체도 이 팽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팽창은 오직 우주라는 무대의 가장 거대
거대한 스케일에서만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묘한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안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그 어떤 원자도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땅도 그 팽창을 직접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무언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광대한 것 안에서 그와는 무관해 보이는 아주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를 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우주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일을 몸으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국가와 문명,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흐름의 방향이 오늘 하루 당장 몸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주의 팽창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138억 년에 걸친 거대한 서사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서사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몸을 스치는 감각으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서사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서사의 정당한 일부입니다. 이영욱 교수팀의 주장대로 우주가 감속 팽창 중이라는 사실이 몇 년 안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지난 25년 넘게 표준 우주 모형의 심장을 차지해 놓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여겨지지만 그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개념이 도입된 이유는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우주가 애초에 감속하고 있었다면 이 정체불명의 에너지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그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가속 팽창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모든 은하는 서로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관측조차 불가능해지고 우주는 차갑고 어둡게 얼어붙는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흔히 거대한 얼어붙음이라 불리는 이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우주의 최후로 여겨져 왔습니다. 별들은 하나둘 연료를 다 태우고 꺼져가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영영 멀어져 밤하늘에는 결국 단 하나의 은하도 보이지 않은 완전한 암흑만이 남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감속 팽창이 사실이라면 아득히 먼 미래 우주가 맞이할 결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팽창이 계속 느려진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이어가되 그 속도만 점점 완만해지는 정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또 다른 가능성, 즉 팽창이 어느 시점에 멈추고 오히려 수축으로 전환되어 우주 전체가 다시 하나의 점으로 모여드는 대함몰 시나리오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영욱 교수팀의 연구가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속과 감속이라는 팽창의 방향 하나가 뒤집히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던 빅뱅 이론과 우주의 끝을 설명하던 여러 시나리오들이 함께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논쟁에 지닌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는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반전을 만났고 허블 텐션이라는 미해결 논쟁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가속이냐 감속이냐를 둘러싼 더 근본적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프리드만과 르메르트가 열어젖힌 질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오직 그 속도와 방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작동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일 겁니다. 큰 틀의 사실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언제든 도전받고 수정될 수 있다는 열린 태도 말입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12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열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10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100년 전의 인류가 지금은 그 팽창의 속도를 둘러싼 정밀한 숫자를 두고 논쟁하고 그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줄 거대한 망원경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도 손에 쥘 겁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